5월 25일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유병헌 씨의 마지막 상황.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유병헌 씨 검찰이 덮쳤을 때 벽장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검찰이 브리핑을 하면서 공개한 겁니다. 오후 4시 30분쯤 나온 거니까 이제 한 1시간 반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만 대단히 섭섭합니다. 어떤 브리핑이었고 왜 문제인 겁니까? 예, 검찰이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은 검찰이 5월 25일에 그 유병헌 씨의 마지막 은신처 저기죠. 그 송치제 인근의 별장입니다. 별장에 급습을 할 당시에 유병헌 씨가 그 안에 있었고 그 함께 있었던 신모 씨가 그 2층에 있는 쪽방 같은 그곳에 은신을 시켜줬다. 즉 검찰이 들이닥쳤을 때 유병헌 씨는 그 안에서 검찰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신모 씨 지금 말한 것은 이제 유병헌 씨를 쭉 수행하던 미국 국적의 여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아니 뭐 더 난 한국말 잘 모르는 척하면서 영어로 얘기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바로 그 여성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돈도 나왔다면서요? 예, 그 벽장,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벽장 같은 곳에 유병헌 씨가 숨어 있었는데 그 검찰이 그 당시에 이제 뒤져보니까 그 현금이 나왔습니다. 돈가방 2개가 발견이 됐는데 현금 8억 3천만 원 그리고 미화 16만 달러. 지금 보이는 저 별장 통나무로 만든 집인데요. 숲속의 추억이라는 곳입니다. 숲속의 추억이라는 이름의 전남 순천에 있는 별장입니다. 지금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통나무집 2층에 비밀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유병헌 씨가 검찰이 들이닥쳤을 때 숨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저거 누가 저렇게 진술한 거죠? 저거는 그 검찰에서 신모 씨, 함께 있었던 신모 씨가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유병헌 씨와 함께 있었던 신모 씨, 여자 비서입니다. 그 비서는 그 당시 체포됐잖아요. 그렇습니다. 5월 25일 밤, 26일 새벽 그 언저리 잡혔습니다. 거의 2달 전이에요. 저런 진술은 언제 나왔습니까? 저런 진술은 계속 이제 거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신모 씨가 그 마음을 바꿔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신 씨의 경우에도 이제 유병헌 씨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유병헌 씨가 그 좀 힘든 상황,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인지한 듯 그 최근에 이제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흐리게 저희가 뿌옇게 처리한 것 푸른색 수의를 입은 여성, 바로 신모 씨, 미국 국적의 30대 여성인데요. 저 여성이 진술한 거죠? 네, 인천지검 발표에 따르면 그 진술한 시점이 지난달 26일, 그러니까 6월 26일에 진술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진술을 받은 직후에 27일 날 검찰이 다시 한번 숲속의 추억을 급습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급습했는데요. 이미 그때 유병헌 씨는 없었고요. 검찰은 허탕을 친 그런 꼴이 됐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달 전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5월 25일 날 급습했습니다. 유병헌 씨는 도망갔고 여비서 30대 여성만 잡았습니다. 계속 수사를 했겠죠. 한 달이 지난 6월 26일 날 진술이 나왔습니다. 오늘 7월 23일인가요? 또 한 달 동안 그동안 그러면은 자기들이 갔다가 놓쳤다, 눈 뜨고 당했다, 이걸 알면서도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동안 수없이 브리핑 많이 했잖아요. 예. 그 검찰은 유병헌 씨가 숨겼다고 생각을 할 만한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네들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결과적으로 발표를 안 한 것으로. 자, 그러면요. 자, 과연 5월 25일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순천 송치제 지역 급습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V월드 위성 사진인데요. 전체 모습 17번 국도가 정말 많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17번 국도가 남북으로 놓여 있는 것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기 17번 국도는 이제 전남 순천 지역의 국도인데요. 저 송치제 휴게소 부근, 저 송치제 휴게소는 그 염소탕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 5월 25일에 검찰이 새벽에 들이닥쳐서 그 변모 씨 부부, 염소탕집 주인들을 이제
그 체포를 하는데요. 다 구원파 신도들이고 도피에 협조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다음 날 오후 7시쯤 한 하루가 지나서 자백을 받습니다. 사실은 유병헌 씨가 이 동네에 있다. 아, 있다.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송치제 휴게소 우리 집이 아니고 그 숲속의 추억이란 곳이다. 라고 이제 5월 25일 새벽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날 밤에 밤 10시쯤 들이닥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 씨가 유병헌 씨를 도피시켜주고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5월 25일 새벽에 숲속의 추억에서 도피했고 이렇게 갔는데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유병헌 씨와 수행 비서인 신 씨 여성이 있고 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이죠. 양회정 씨죠. 운전기사 양회정 씨. 운전기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 양회정 씨라는 사람은 그 유병헌 씨의 측근에서 최측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보좌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5월 25일 새벽에 송치제 인근 그 염소탕 집에 검찰들이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포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 그래서 미리 도주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장면은요. CCTV에 잡혔는데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한 장례식장인데요. 왼쪽 빨간 동그라미 봐주십시오. 누군가 내리지요? 네, 소나타 차량을 이용했었죠. 저게 누굽니까? 이제 양회정 씨인데요. 하얀 상의를 입은 저 남자죠? 예. 좀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채널A 사회부에서 단독 입수를 했던 화면인데 저걸 보고 저게 유병헌 씨가 아니겠느냐라는 처음에는 추측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병헌 씨인 척 양회정 씨가 연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양회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25일에 그 검찰이 우리의 소재를 파악했다라고 했는데 파악한 것을 알고 이제 그 먼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 씨가 유 회장을 숲속에 놔두고 왔다. 아하. 그 구원파 신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위성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매실밭이 있고요. 이게 지금 17번 국도 아까 쭉 말씀드린 건데 위로부터 한 2.5km 떨어진 곳에 이제 은신했던 별장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겠죠. 또는 걸어가 다녔겠는데 운전기사인 양회정 씨, 키를 쥐고 있는 이 남자가 어딘가 다니다가 숲속에 유병헌 씨를 두고 나왔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양회정 씨의 측근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1시간 40분 전에 한 브리핑 내용이죠. 예, 근데 약간 좀 다른 내용이 있는데 양회정 씨는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숲속의 추억을 급습하기 전에 미리 도망을 친 거죠. 자기가 이제 잡힐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받고 먼저 도망을 쳐서 이제 유병헌 구원파 신도들에게 우리 유병헌 회장이 지금 잡혀가게 생겼다 좀 도와달라라고 측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측근들조차도 그 양회정 씨의 얘기를 듣고 저 중간에 있는 인물이죠. 양회정 그렇죠. 씨. 가운데 있는 양회정 씨. 왼쪽에 있는 사람 김엄마라는 사람이잖아요. 김명숙 씨. 양회정 씨가 계속 다니면서 김엄마한테 보고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양회정 씨가 도망 나와서 처음 전화를 한 사람이 김엄마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금수원에 양회정 씨를 데려다 주는 것으로 저들의 임무는 마쳤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브리핑하는 과정에 한 달쯤 전에 들었던 얘기, 통나무 집을 급습했지만 그 안에 비밀 창고 3평짜리, 3평짜리 만들어 놓고 숨어 있었다. 통탄할 노릇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듣는 저희들이 더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또 하나 설명하고 있죠. 양평 별장 얘기도 있네요. 네. 그 양평 별장에 도피 자금을 5,500만 원 맡겼다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체포된 추모 씨가 그 순천 지역에서 이제 EF 소나타를 빌린 인물이기도 하죠. 추모 씨가 숨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5억 5천만 원을 맡겨서 그 도피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인천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미스테리, 우리가 가졌던 의문점들이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유병헌 씨,
20억 어디 갔느냐 이런 의문점들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타살 의혹 얘기 나온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돈가방 어디 갔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오늘 발견된 게 현금 8억 3천, 그다가 미화 16만 달러. 16만 달러면 그게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이미 검찰이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확보한 셈이고요. 나머지 10억분의 부분 중에 5억 5천은 이미 양평 거기서 발견됐기 때문에 나머지 5천 정도만 지금 미스터리인데요. 어쨌든 유병헌 회장이 도피할 때 20억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그 부분은 확인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20억이라는 건 추정치였고 유병헌 씨가 도피 중에 땅을 샀는데 땅 살 때 보니까 다 현찰이더라. 그 사이즈로 볼 때, 크기로 볼 때 20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어쨌건 돈가방이 있었다는 그 증거는 맞았네요. 그렇죠. 액수가 20억이 아니었고 좀 작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타살 가능성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점점 그 가능성은 좀 주는 것 아닌가 싶네요. 예, 지금 4가지의 타살 가능성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스크린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심하게 훼손된 목 부위는 우리가 당시 발견됐을 때 사진을 보면은 전혀 목하고 몸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미 경찰이 얘기했듯이 옮기는 과정에서 목과 몸이 분리가 됐다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20억이라고 하는 것 아까 바로 설명을 했듯이 20억 중에서 8억 3천은 이미 발견이 됐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타살의 근거로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내놓은 설명 아마 오늘의 브리핑을 통해 많은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좀 그분들의 노고나 어려움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했지만 오늘 브리핑 들으면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과연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쪽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역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속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니까 그때 급히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 씨가 그 도피를 시켰고요. 꽝꽝꽝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찰 수사관들의 어떤 그 노하우 부족, 어떤 프로페셔널리즘,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눈앞에 있는 유병헌 씨를 체포하지 못한 것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신모 씨가 뒤늦게 진실을 털어놓은 내용을 보면은 초기에 바로 숲속의 추억 검찰이 압수수색 하는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숨어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미 압수수색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돈이 8억 3천 그리고 미화 16만 달러가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압수수색이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당시에 경찰을 완전히 하수인 부리듯 즉 다시 말하면 검문소의 검문이라든지 아니면 차단하는 데만 사용하고 왜 그걸 차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유병헌 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경찰에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전체적으로 이번 유병헌 수사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실패하게 된 거는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뒤에 잘못 보고한 거 이런 거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6월 12일 날 유병헌 씨 시신 발견했지만 40일 동안 가만히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렇게 허술하게 했고요. 저런 일을 겪은 다음에 불과 보름 뒤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사이에 딱 같은 지역 아니에요. 숲속에 두고 내렸다는 진술이 나왔고 그 언저리 있었던 일인데 그냥 뒀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됐을 때 경찰은 유류품 10여 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사진도 찍고 그 뭐뭐가 나왔다고 하는 걸 모두 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부검을 하기 위한 신체 압수수색, 시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미 다 보고가 됐는데 왜 그 지휘하는 검사가 그런 것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것이 유병헌 씨 시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경찰, 현장에 있는 경찰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병헌이라고 왜 미리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순천 경찰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순천지청에 있는 검사가 민생 수사하느라고 아주 바쁘기 때문에 신문을 잘 못 봤을 수 있다. 그러니 유병헌 씨 관련된 소식을 잘 몰라서 6월 11일 시체 발견 이후에 잘 지휘를 못했다. 이게 강찬우 반도패 부장의 얘기였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경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적어도 검사라면은 거기에 있는 다른 지청도 아니고 순천지청에 있는 검사라면 그렇죠. 변사체 하나하나를 당연히 생각을 해봤어야 하죠. 그걸 검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상대로 네. 설명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설명한 검사는 6월 26일 날 저 진술을 받고 다음날 다시 쫓아가서 통탄할 노시라고 24시간 뒤에 할 말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알면서 이런 말 한 건가요?